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고요. 이 훌륭한 책의 저자이신 홍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또 우리 박사님은 인구 구조에 관련된 책도 쓰셨죠? 네,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네. 2017년에 발간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오늘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는 것처럼 뭐 예, 나오던데요? 예, 옛날에 뭐 2018 인구 절벽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이란 말도 벌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급격히 감소해야 인구 절벽이 될 텐데. 절벽은 떨어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고원을 꽤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고원을 예. 새로운데요? 그래서 대략 5천만 명 초중반에서 꽤 오랜 기간을 옆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005년 인구 센서스가 뭐냐면 이제 집집 가가호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집의 상태를 전국적인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센서스잖아요. 네. 그 인구 센서스를 가지고서 이제 수많은 통계들을 그 기반을 가지고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의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과 아동의 비율이 몇 명이다라는 걸 알면 그 중에서 샘플을 뽑았는데 무작위로 뽑죠. 랜덤 해가지고 뽑습니다만 그 뽑은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랑 큰 차이가 있으면 잘못 뽑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샘플링을 함에 있어서 가중치를 둬서 또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해서 어떻게든 좋은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구 센서스의 중요함을 생각해 본다면 2005년 인구 센서스에서 나왔던 장래 인구 추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8년에 그때 2005년이니까 불과 13년 뒤에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에 도달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절판 상태니까 굳이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나온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구와 투자의 미래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왜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쓰게 됐냐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인구 센서스가 끝나고 16년에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인구의 어떤 절정이 도달한 시기가 2030년대 초반이 아니겠냐라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018년이 인구의 정점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시 최근에 2015년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2030년이요? 거기에 나온 인구 통계를 가지고서 미래 인구 추계를 해보니까 2030년대 초반, 뭐 32년, 33년 정도로 나오고 매년 이제 추계를 합니다만 뭐 크게 바뀌지 않는. 20년 넘게 늦어진 거네. 20년 가까이.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대 여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이 요새 우리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연세가 되게 많으신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노인들도 되게 많고요. 남자들이 그나마 좀 일찍 죽는데 그래도 요새 남자 노인들도 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45살 남자와 여자의 기대 여명, 그때부터의 기대 여명을 추산해 보면 1970년대에는 한 22년, 30년,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8년 더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세인데 22년이다 그러면 남자는 67세에 죽고 여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30년을 더하게 되니까 대략 75세 정도에 사망하는 걸로 기대 여명을 추정했는데 2015년이 되면 여성은 40년을 더 살고요. 85? 예.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한 33년, 32년을 더 살게 되니까 결국 남성은 70대 후반, 여성은 80대 초반 정도가 되고요. 최근 특히 뭐 정부가 새로 기대 여명 추경한 걸 봤더니 그는 태어나자마자 기대 수명을 보면 다 80살, 남녀 다 80살이 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일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빈곤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비해서 같은 60세라 하더라도 30년 전에 60세는 이제 곧 사망이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 평균적이었다면 지금의 60대 초는
20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체력을 갖거나 건강을 갖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기대 요명이 이렇게까지 매년 꾸준히 계속 늘어날 줄 몰랐던 거죠. 나중 가면 더 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특히 암 발병률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암 생존율은 올라간 지 오래됐고요. 발병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 진짜로. 그 매년 이제 암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 통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깜짝 놀랐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통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암 발병률도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다 와, 이거 진짜 새롭네. 건강해지는 거고 또는 암의 발생 인자들을 피하는 거죠. 즉 술, 담배부터 공해, 각종 공해에 대한 어떤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조심해가고 좀 더 건전해지고 또 자살도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잘못 알고 있었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뭐 자살률이 세계적으로도 되게 높은 나라인데 그 자살의 상당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예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시겠지만 기초연금 도입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상당한 어떤 증가세들은 꺾이고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잖아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겠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체 그 체류 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 200만 명 정도까지 2015년 통계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씩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건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많이 느낍니다. 예, 지하철이든 뭐 어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객도 많아 보이지만 한국 말씀하시는 외국인들도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다라는 걸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뭐 BTS 등 뭐 나름대로 또 한류도 영향 많아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 인구의 3.4%가 외국인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알게 되니까 인구 통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남성이시고요. 예전에는 결혼 이민으로 오셔서 여성이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 체류자들. 맞아요. 예. 베트남 신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사례들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결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대부분이 그리고 20, 30대다. 그리고 고학력자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제 인구의 어떤 주력 이런 것들의 외국인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또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꼭 통계청을 혼내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인구 통계들을 그렇게 맹신하시면 안 된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제 책을 다시 보는 기분이 드시죠?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건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이가 늘어나서 건강해졌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전체에 있어서 워킹 에이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외국인 저 3.4% 외국인만으로는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2020년을 전후해서 최근을 전후해 가지고는 생산활동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의 변화가 자산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만 조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다른 나라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적어도 어디는 선진국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네. 자산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 가격과 또는 토지 가격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활동 인구, 워킹 에이지,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실질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가격의 변화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인구의 변동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던 그러니까 1974년부터 지금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토지 가격 통계가 되겠는데 토지 가격 통계를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건 1980년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작 인구가 계속 생산활동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실질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빠져요. 여러분 서울 강남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거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가 사는 동네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천만 가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5분의 1이 사니까 400만 가구가 살거든요. 그 400만 가구 중에서 강남 3구 그래 봐야 전체 25개 구에 그러네요. 네. 또 10분의 1 정도 레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 40만 호 정도. 그리고 그중에 또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만 오르니까 아파트가 또 20만 호, 30만 호 정도에 불과하니까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1%. 1%네요. 예.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거기는 뭐 엄청 오르죠. 왜? 뉴스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아니, 사람들이 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아파트를 거기 있으니까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1% 오른다고 전체 부동산 가격이 다 그 1%만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제 고향 지방에 있는 도시에 단독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1%도 안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지수 자체가 1%도 안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주택을 장만하시고 20년간 30년간 보유해도 1%도 안 오르면 물가 대비 어떻게 돼요? 80% 70% 빠지는 거죠. 실질 부동산은 마이너스 70% 60%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계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순한 맛보다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 선정적인 보도의 대부분은 전 국민 1%가 살고 있는 강남 부동산 아파트, 강남 3구 아파트, 강남 2구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게 옳은 일인가? 거기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 매운맛 계속 먹으면 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설사할 수도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국적인 실질 부동산 가격은 1987, 88년이 피크고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하락한 면도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주장이 필요한데 바로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껴 있으면 사소한 매도도 버블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주요국의 버블 인덱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OECD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실질 소득과 실질 주택 가격의 변화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뭘 비교를 했냐면 아까는 토지였다면 네. 이제 1996년부터는 부동산 가격 지수가 네. 있으니까 한국에도 부동산 가격 지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한국이 마이너스 80%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100 늘어나는 동안 실질 부동산 가격은 평균적으로 20%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웨덴 같은 나라는 130입니다.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택 가격이 130%포인트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 나라들이 무너지거나 그 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네. 소득 증가의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됐던 나라들을 그걸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버블 붕괴된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 또 하나 더 한국의 50대 이상 60대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하신 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매 주체별 부동산 소유 그 점유율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2011년과 2015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하죠. 부동산을 잔뜩 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한 80% 정도가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잔도를 들고 있다가 이거를 은퇴하는 순간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매도한 다음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금리도 함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 전세든 월세를 간 다음에 은행 예금을 넣어놨을 때 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그러니까 저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건 고사하고 월세 비용조차 유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그 베이비붐 세대, 특히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특히 자산시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적극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했을 때 정말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 경제가 어려워진 나라가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미국을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은 1946년 개띠
4, 6년 개띠가 베이비붐의 선두주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만 73세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은퇴가 시작되면 경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 중반에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나빠졌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취임하고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은 선진국 3%대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인 거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생산활동 인구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직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좀 더디니까 미국의 생산활동 인구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아직도 감소 흐름이지만 경제 성장률은 되게 높아요.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냐라는 거죠. 더 나가서 영국 한번 또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지만 사실 파운드화가 약세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막 정치는 엉망이지만 사실 정치 이야기하면 한국도 별로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영국보단 낫다 그래도 영국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급이긴 하죠 지금 영국. 예. 의회 민주주의 나라가 저렇게 될줄은 정말 우리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배가 되고 영국의 생산활동 인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생산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마이너스 0.3%포인트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영국 경제 성장률 뭐 나쁘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파운드 약세 때문에 경제의 경쟁력이 오히려 개선된 측면들도 있고 존재하죠. 더 나가서 독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나라는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든 지 그게 벌써 20년 정도 돼 가거든요. 아, 되게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그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특히 그 소련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저기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전체 그 인구에서 청년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생산활동 인구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990년대 후반부터 독일은 생산활동 인구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요. 금융 위기 이후에서도 뭐 유럽이 힘들다 하는데 혼자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결국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한 가지 공부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개도국일 때는 노동력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니까 뭐 생산활동 인구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노동력의 그 투입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성장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는 나라들은 즉 선진국들은 그런 식의 단순한 계산과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그 나라 경제의 자산 시장과 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냐? 맥락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마감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도 오늘 공부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부끄럽게도 실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로 생각했던 제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님 만나서 개종했습니다. 네, 팩트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어떻죠? 팩트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또 팩트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